휴대폰 통신사 SK텔레콤에서 KT로 아니면 LG U+로 통신사를 옮겨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왜 다른 통신사는 없는 걸까요? 3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성공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세 집안이 대대손 마을을 나눠 다스린 것처럼 SK텔레콤, KT, LG U+의 세 회사가 한국 통신시장을 완벽하게 3등분해서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철옹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스타링크. 테슬라 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쏴주는 인터넷이에요. 작년 12월 4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장비값 55만 원에다가 매달 8만 7천 원씩 내야 하고 통신사들보다 느리지만 비싸고 느려도 좋다. 일론 머스크한테 돈 주는 게 통신 3사한테 주는 것보다 낫다는 반응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밑바닥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재밌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KT가 요즘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통신 5G 아닙니다. 호텔이에요. 호텔.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KT스테이트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호텔 사업 매출이 2020년에 29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214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7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땅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걸려면 전화국이라는 건물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KT는 전국 도심 한복판에 크고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 장비가 작아졌죠. 냉장고만 했던 교환기가 노트북만 해지고 결국 전화국 건물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쓸까요? 바로 호텔을 짓는 거예요. 노보텔 동대문, 안다 강남, 소피텔 송파, 르메르디앙 명동 들어보셨죠? 전부 KT 땅 위에서 있는 특급 호텔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통신회사가 본업인 통신투자는 안 하고 왜 호텔을 짓느냐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투자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마치 동네에 슈퍼마켓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 주인이 굳이 물건을 새로 들여 놓거나 매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들은 어차피 여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해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모트라고 하는데요. 중세시대 성 주변에 깊게 파놓은 물길 있잖아요. 적군이 성벽에 접근 못하게 막는 그 해자요. 통신 3사는 지난 30년 동안이 해자를 엄청나게 깊고 넓게 파왔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절대 건너올 수 없을 만큼요. 자,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5G 이야기입니다. 2019년 4월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엄청나게 자랑했죠.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광고가 쏟아졌어요. 광고 문구가 뭐였냐면요. LTE보다 20배 빠릅니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원격 수술이 가능한 초저지연 기술 이런 거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G 요금제로 바꾸고 나서 체감이 됐습니까? 영화가 1초 만에 받아졌나요? 솔직히 LTE 쓸 때랑 크게 다른 게 없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SK텔레콤한테 168억 원, KT한테 139억 원, LG U+한테 28억 원을 물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광고에서는 속도가 20GBps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속도는 08GB 8gbps였어요. 광고한 것에밖에 안 나온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 광고를 봤어요. 이 차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서 타보니까 시속 12km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과장 광고인가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당연히 사기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28GHz 주파수 이야기예요.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5G 속도를 진짜 빠르게 만들려면 특별한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28GHz라는 건데요. 이걸 고속도로 비유해 볼게요. 기존 주파수는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차가 좀 막혀요. 그런데 28GHz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차가 생길 수 있죠. 통신 3사가 2018년에 정부한테 주파수를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고요?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3년 안에 기지국을 각각 15,000개씩 세우겠습니다라고요. 결과가 어땠는지 볼까요? 스케텔레콤은 지었어요. 약속의 11%, KT는 570개, LDO+는 842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학교 시험으로 치면 11점짜리예요. 당연히 낙제죠. 결국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3사 모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2억 원 넘게 주고 산 주파수를 정부가 도로 뺏어간 겁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2억 원을 내고 받은 주파수인데 왜 기지국을 안 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기지국 1개 세우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만 5,000개씩 지으면 수조 원이 듭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호텔을 짓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던 거죠. 이제 단통법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정식 이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쉽게 말하면 휴대폰 살 때 보조금 제대로 주라는 법이에요. 2014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었냐면요? 당시에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엉망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새 손님한테는 100만 원씩 주고 오래 쓴 단골 손님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보조금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그리고 최대 3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고요. 듣기에는 좋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013년 단통법 시행 전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1116만 건이었어요. 사람들이 통신사를 바꿔가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된 후인 2022년에는 453만 건 뚝 떨어졌습니다. 60%가 줄어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담합입니다. 서울 초구에 어느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장 상황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고요? 스케텔레콤, KT, LG U+ 직원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오늘 우리 회사로 몇 명이 번호 이동했나요? 너희 회사는 몇 명 왔어? 그럼 우리 보조금 좀 줄일까요? 응, 그럼 우리도 줄일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3개 있어요. 원래는 서로 손님 뺏으려고 우리 10,000원, 우리 9,000원, 우리 8,000원 하면서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치킨집 사장님이 뒤에서 만나서 야, 우리 다 같이 15,000원으로 통일하자. 손님들은 어차피 치킨 먹어야 하니까 어디든 올 거야 라고 합의한 겁니다. 이게 담합비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적발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3사 합쳐서 963억 원,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유플러스 276억 원, 처음 부과액은 1140억 원이었는데 좀 깎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통신 3사가 모두 법원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우리는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단통법은 결국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11년 동안 시행되다가 끝난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한다던 법이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새로운 통신사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당연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요. 2024년 초에 스테이지 X라는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어요. 야놀자, 더존, 비존 같은 IT 기업들이 뭉쳤고요.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써가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7월 31일 선정이 취소돼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못 모은 겁니다. 자본금을 50억 원 내야 하는데 실제로 확보한 건 500억 원도 안 됐어요. 심지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찍힌 자본금이 1억 원밖에 안 됐대요. 주요 투자자들이 약속한 돈을 안 낸 거죠. 이게 8번째 실패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8번이나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계속 실패할까요?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통신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수만 개를 세워야 해요. 기지국 한 개당 수억 원씩 들어가니까 총 수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파수를 사야 해요. 이것도 수천억 원이죠. 직원도 고용해야 하고 고객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서비스를 시작해도 손님이 올까요? 사람들은 이미 SK텔레콤, KT, LG U+를 쓰고 있어요. 번호도 바꾸기 귀찮아하고 익숙한 걸 선호하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장비도 엄청 비싸고 훈련도 몇 년씩 해야 하고 산소통도 챙겨야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깃발 꽂고 내려오는 거죠. 누가 이런 일에 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돈을 안 겁니다. 승산이 없다고 본 거죠. 자, 여기서 스타링크가 등장합니다. 스타링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기지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으니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 저 궤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550km 정도 위에 위성을 수천 개 띄워놨어요. 이 위성들이 땅에 있는 안테나로 신호를 직접 쏴주는 겁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땅 위에 기지국 세우는 대신 스타링크는 하늘에 위성을 띄운 거죠.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존 통신사는 전국에 편의점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에도 짓고, 부산에도 짓고, 제주도에도 짓고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안 지어도 하늘에서 바로 물건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현재 한국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안테나 장비가 55만 원입니다. 맥북 에어 한 대값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달 87,000원씩 내야 해요.
좀 더 저렴한 요금제는 64,000원짜리도 있고요. 30일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속도는 어떠냐고요? 다운로드가 130MB, 업로드가 40MB/s 정도 나와요. 솔직히 5G보다는 느립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비싸고 느려도 스타링크 쓰겠다. 통신사한테는 더 이상 돈 주기 싫다. 일론 머스크한테 내는 게 더 낫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얼마나 될까요? 14만 원 정도 됩니다. 휴대폰 2개에서 3개의 인터넷 요금 합치면 그 정도 나오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1위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는 돈에서 통신비로 나가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비스 품질은 어떤가요? 5G 광고에서 약속한 20배 빠른 속도 실현 안 됐죠? 28GHz 투자 안 했죠? 번호 이동담에서 경쟁도 안 하죠. 오래 쓴 고객한테 주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요. 1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통신비를 냈다고 쳐봅시다. 총 얼마예요? 1,560만 원입니다. 소나타 한 대값이에요. 그동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화가 난 겁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비록 비싸고 느려도 적어도 기존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로 보지 않아요. 복수의 도구로 보는 거죠. 너희가 30년 동안 우리를 무시했잖아. 그럼 우리도 이제 다른 데 갈 거야. 논쟁이 생기면 뭐가 바뀔까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서비스가 좋아져요. 실제로 일본에서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새 통신사가 들어온 후에 기존 통신사들 요금이 확 내려간 사례가 있어요. 스타링크 자체가 통신 3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할 수 있어요. 너희 안 바뀌면 사람들이 우주로 가 버린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타링크가 개발 중인 다이렉트 셀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55만 원짜리 안테나를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직접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안테나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리산 깊은 산속에 있어요.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꺼내니까 신호가 잡혀요. 카카오톡도 되고 전화도 되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늘에서 위성이 직접 신호를 쏴주니까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가 봅시다.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원래는 완전히 통신 두절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용화되는 순간 기존 통신사의 가장 큰 강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전국 어디든 터진다는 장점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수만 개 기지국을 세워놓은 인프라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나라 주파수 규제도 바꿔야 하고 통신 3사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당장 내년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통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통신 3사는 30년 넘게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5G 과장 광고로 336억 원 과징금을 받았어요. 번호 이동 담합으로 963억 원 과징금도 받았고요.
28GHz 주파수는 억 원 주고 사놓고 투자는 안 해서 취소당했습니다. 본업이 통신 대신 호텔이랑 부동산 개발에 열중했어요. 새로운 통신사가 들어오려고 8번 시도했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 경쟁자가 내려왔어요. 스타링크입니다. 비싸고 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0년 독점에 대한 저항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가 바꿉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를 모으셨나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저축은 무의미해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년, 20년 후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올해죠. 머스크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3년 안에 로봇 외과의가 인간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결국 의료비가 사라지고 교육비가 사라지고 심지어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 돈을 모을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억만장의 허황된 망상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이란 게 정확히 뭔지 파헤쳐보고 이게 실현되는 메커니즘을 3단계로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보편적 고소득 영어로는 유니버셜 인컴 USI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들어보신 기본소득이랑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월 100만 원 줄게. 이런 거죠. 하지만 보편적 고소득은 차원이 달라요. 이걸 수영장으로 비유해 볼까요? 기본소득은 수영장 물이 부족한데 정부가 호우로 조금씩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 고소득은 아예 폭포수가 쏟아져서 수영장이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너무 풍부해서 돈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괜찮은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돈이 대략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하죠.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다 합쳐서요. 그런데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에서는 이런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고요? 로봇이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주고 AI가 무료로 가르쳐주고 자동화된 공장이 물건을 거의 공짜로 만들어주니까요. 마치 지금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마시듯이 미래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공짜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 엑사이가 AI를 2026년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AI의 총합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언뜻 보면 유토피아처럼 들리죠? 일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죠. 첫째, 타이밍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전에도 여러 번 예측을 빗나갔어요. 2024년에 2025년에 AGI가 온다고 했다가 이번엔 2026년으로 미뤘거든요. 완전 자율주행도 2017년부터 내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나왔습니다. 둘째, 분배 문제예요. 기술이 발전해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갈까요?
아니면 AI를 소유한 극소수 부자들만 더 부유해질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때도 처음엔 소수만 부를 독점했잖아요. 셋째, 과도기의 고통입니다. 설령 2030년에 유토피아가 온다 해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은 어떻게 버텨요? 이 기간에 일자리 잃고 쫓겨나면 저축 없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럼 머스크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말을 할까요? 세 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공일반 지능이에요.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AI가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챗GPT는 글은 잘 쓰지만 물리적 세계는 이해 못하잖아요. AI는 다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모든 걸 다 해요.